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녹화하는 영정호또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최근에 있었던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차영원 대만 총통이 이제 방미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방송하는 그 날짜에 이제 방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미리 뭐 예측해서 말씀드리고 뭐 해서 좀 미뤘더니 뭐 난리가 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차영원 총통이 방미하는데 이게 조금 막 석연치 않습니다. 수도를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LA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대만의 독립 이런 거하고 이제 무관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메카시 한 의장을 만났죠. 그래서 공교롭게 이게 차잉원 총통이 방미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대만을 지키고 그다음에 중국에 반대하는 소위 이제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합해서 반중 정서가 짙은 이제 그 대표단이 의원 대표단이 또 이제 대만을 방문하는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교차 방문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메카시 의원을 만나서 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요즘에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 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현상 타파를 반대한다. 그냥 평화를 지켜달라. 양안관계 평화를 지켜달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 일단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확약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웁니다만 참 웃기는 거는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차영원 총통이 가니까 청천백일기를 들고 이제 일일이 환영하는 친대만계 주민들, 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그쪽에서 환영 데모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중국 깃발 흔들면서 이제 데모하는.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미국의 반중 정서가 이제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거의 미국의 80% 이상 거의 뭐 한때 조사에 따라서는 87% 미국인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조기하고 중국 국기를 나란히 들고 나왔더만요 보니까. 저거 깃발만 들고 빨간 깃발만 들고 나와서 반대 시위하기가 좀 뭐하니까 뭐 성조기하고 같이 들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 뭐 대조적인 상황에서 좀 민감한 이런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뭐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제 반응을 보였죠. 군사적 시위인데 일단은 그 산동이라고 그 항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는 항모가 3개 있습니다. 제 첫째 1호가 랴오닝. 그게 이제 옛날에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사들였죠. 그걸 이제 개조한 게 일본함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산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중국 발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복건성, 중국의 복건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 이름을 딴, 그 배가 이제 항모, 세 번째 항모인데, 이 복건성, 왜 복건성을 이름 붙였냐면은, 그 대만을 마주보는 중국 본토에 있는 그 성이 복건성입니다. 그냥 대만을 치겠다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전단, 항모 전단, 이거 세 척이 이제 태평양상으로 나갔는데, 이런 일은 좀 드물었습니다. 왜냐면은 대만하고 필리핀 제도하고 그 사이 바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태평양으로 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상당한 도발이 되는데,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뭐 니미츠호가 등장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응을 보였다 하는데, 그게 마치 이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 근거리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거 아니었습니다. 무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km 이상 떨어진 데서 이렇게 뭐 대치했다는 표현도 좀 우습죠. 하여튼 뭐 그렇게 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km 정도 떨어진 이것도 보면 상당히 근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 항모단, 전단 이런 게 이제 움직이면은 여러 가지 성능에서 중국 항모들이 떨어지니까 재빨리 이제 모습을 감추고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는 구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 미국하고 이제 맞짱 뜨자는 그런 게 나오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이던가요? 그때는 아마 구축함 전함길이 아마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항모 같은 경우에는 항모가 나갔을 때 그 주변에 구축함이라든가 순시선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함선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접근하기 힘들죠. 예하간 사상 아마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항모가 이제 신경전을 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문제,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와 동시에 대만에 대해서
상륙훈련, 모의 상륙훈련 같은 걸 갖다 또 실시하면서 이 전투기가 71대, 70대 정도가 동원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선, 중국의 전투함은 처음에 8척이었다가 그 다음에 3척이 포함돼서 11척이라고 하는데, 이 3척이 산둥함을 포함한, 산둥항모를 포함한 그 3척인지 아니면 별도의 함선인지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야간 1척 이상의 함선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 그런데 조금 민감한 거는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중국의 무력 시위의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탄 사격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걔들 발표로 따르면은 4월 8일 날 해가지고 4월 10일 날 어제 종료했습니다. 그 군사훈련은.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영업 총총이 이제 정식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을 만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기껏해 하원 의장 정도, 그것도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닌 LA에서 만났다는 거, 이건 굉장히 이제 수세적인 그런 방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런 강도에 조응해서 중국 항모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 이거는 일단은 차영원이 요 시기에 방미한 거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잉주라고 지금 이제 야당이죠. 얘가 지난번에 총통을 했을 때 굉장히 친중적인 노선을 답습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냥 예컨대 이제 윤석열을 미국에 방문하면은 이재명이가 북한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참 대표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하고 옛날에 1940년대에 싸우다가 쫓겨난 국민당이 지금에 와서는 친중파가 된다. 이제는 굉장히 희극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만의 원래 이제 그 토박이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주 인권, 그다음 민주주의 이런 데서 더 철저한 그런 정신무장 자세가 돼 있는데, 이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애들은 역으로 다시 친중적인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괘씸한 일이죠. 그리고 총통이 가는 그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마잉주가 중국에 갔다 가서 머리 조아리고 봐달라고 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중국의 도발 행위 같은 것도 조금 수위 조절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마잉주 같은 게 이제 총통이 돼가지고 완전 친중 모드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마잉주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 본토로 와 있는데 거기서 너무 지나친 어떤 실탄 사격이라든가 시위라든가 도발 행위로 했을 경우에 그게 오히려 대만에 있는 국민당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발 행위도 요 정도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EU 집행위원장, 이게 총리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이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중국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우 좀 드문데요. 나중에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급하고 총리급은 좀 다릅니다. EU라는 게 아무리 이게 30개 이상의 어떤 막강한 그런 어떤 국가 연합체라 하더라도 폰데라이언 이 여자는 일단 총리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전 서열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야간이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스페인 총리가 또 3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EU 집행위원장이 동시에 방문했다. 그래서 언론 매체들은 중국 방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후속타가 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마크롱이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국빈 대접을 받았죠.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갈라치기입니다. 여하간 EU와 미국과의 관계, 그 조금이라도 벌어진 틈을 갖다가 중국이 놓치지 않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끌어안음으로써 약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숄츠 총리도 이제 작년 12월이던가요? 11월이던가요? 그때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지금까지 마크롱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저자세였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중국을 신경 거슬리는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문제, 대만의 주권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임기 동안 단 2번밖에 언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프랑스 쪽 안보 관련 연구소에서 나온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그거 보면 얼마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잘 됐다. 예컨대 EU와 미국에 대한 대중 포위구도 안보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어떤 악 조건이 처해지는 상황에서 프랑스를 꼬드겨서 그게 조금 구멍을 내보겠다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100%는 아니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뭐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하자원 이런 데 너무 좀 의존하는 경향이 많죠. 그다음에 생필품, 소비재 그런 걸 전부 이제 주문 생산해서 이제 소비 시장에 유럽의 소비 시장에 푸는 이런 구조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착화 돼 왔었는데 문제는 리튬 배터리 같은 거, 리튬의 97%를 EU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사실은 한국도 이제 마켓 쉐어가 굉장한데요. 아마 중국하고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간 한국 리튬 배터리는 점점 이제 그 수출량이 떨어지는데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이제 마켓 쉐어를 계속 늘려왔죠. 그리고 이제 히토류를 중국이 이제 무기 삼아 쓰겠다 해가지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98%. 이유가 이 정도로 이제 중국의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히토류가 그럼 다른 나라에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히토류가 전 세계 중국밖에 없을 리는 없거든요.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럼 히토류를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자꾸 중국에 의존하느냐?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히토류를 이제 그 캐내려고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유독한 가스가 나오고 이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특히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여차하면은 이제 법에 걸리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채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 환경 문제 같은 건 중국에서는 신경 쓰질 않으니까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 무조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렌드가 너무 지나쳐서 히토리의 98%를 EU가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EU 나름대로 이제 자구 노력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인데 2030년까지 겨우 10% 정도를 작업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이제 의존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이제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2030년까지 10% 정도를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고 다른 이제 그 제3국 외국의 의존도는 60% 이하로 조정하겠다. 그럼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지금 거의 90몇 프로 되는 거의 100%에 가까운 리튬 배터리 그다음에 히토류의 어떤 그 의존도를 65% 정도로 낮추겠다. 뭐 이렇게 공표를 했고 그게 나름 어떤 EU의 자구 노력이라고 이제 호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경제기구라든가, 그리고 학술단체 이런 데서 뭐 이런 EU의 노력들은 가상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폰데라이엔, 이 여자가 가가지고 뭘 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폰데라이엔은 이제 독일의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마치 이제 여자 나토 사무총장과 같은 사실상 그런 정도의 이제 투철한 방공,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일단은 아마 이렇게 노동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마크롱은 그냥 양자관계, 그 다음에 EU와 경제관계 이런 걸 내가 이야기할 테니, 그다음 폰데라이엔 당신은 그냥 가서 이제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그다음 인권 문제라든가, 위구르족, 자치구의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백캅, 뭐 굿캅 이런 식의 이제 노동분담을 하자. 그러니까 마크롱 지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여자한테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색하다.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적 정향이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방문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노동 분업을 하고 그다음에 임무가 다르다면은 시진핑을 만나는 그 토의 과제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은 따로따로 가는 게 낫죠. 근데 같이 갔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아마 이거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제 그 마크롱이 꼬드겼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갈 것 같이 한번 가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뉴스에 떠올랐던 거는 시진핑한테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게 어떻게 했는가, 접촉하는 게 어떻게 했는가라고 종용을 했더니 시진핑이 요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조건과 시기가 맞으면 가능하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날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이거는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과 시기가 맞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만났다고 해서 중국이 제시한 그 협상안에 반의 반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젤렌스키가.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봐야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이건 안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데라이엔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이제 그 카드를 쓰면서 계속 이제 시진핑을 압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
근데 마크롱은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 마크롱은 막 칙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마크롱을 띄우겠죠. 약간의 반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게 프랑스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그런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패권이 앵글로색슨한테 영국하고 미국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나라죠. 요즘 불어 쓰는 나라 없지 않습니까? 다 영어로 쓰니까. 외교가에서도 불어는 완전히 거의 다 사라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안간힘을 쓰는데 자신의 어떤 헤게모니, 그걸 갖다 과거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퍼레이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이제 국가 행사 같은 거 보면 프랑스가 지나치게 이제 그 좀 사치를 한다 그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푸틴이 지금 미치광이니까 시진핑 당신이 좀 꼬드겨서 정상적인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므로서 이제 그 핵무기 사용 이와 관련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동声明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최근에 이제 벨라루스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의했다가 그걸 나흘 만에 러시아가 뒤엎은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라루스는 사실은 하나의 국가와 다름없다. 국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반출하는 게 아니다. 같은 이제 영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벨라루스 자체는 지금 독립공화국입니다. 러시아와는 별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히 외국으로 이제 핵무기가 반출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이제 압박 효과를 낼 수는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지금 프랑스가 사실은 중국의 어떤 무역 관계, 투자 관계에서는 거의 뭐 2% 정도, 2%도 채 안 될 겁니다. 1.6%, 1.5%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대중 무역 적자가 무려 이제 70조,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아마 현재 아마 사상 최대일 겁니다. 두 나라가 국교를 맺고 무역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난 다음에 최대 폭의 이제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협을 줄여야죠. 경협을 확대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 적자폭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뭐 에어버스 그다음에 항공기를 160대 구매하겠다 그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에 갈 때 50명의 프랑스 기업인을 데리고 왔다. 그다음에 30건의 경제 협력에 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EU나 프랑스가 기존에 중국에 대해서 제시한 입장과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주요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공급망 어떤 그 저렴 관계, 디커플링을 이야기하죠. 동조화. 근데 프랑스는 이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거래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바보가 짓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디커플링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국과 투자 교역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폰데라이언도 일단은 뭐 중국과의 교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겠다. 다만, 지금까지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래, 디리스킹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자 하는 그 프레임워크, 그 메커니즘, 그 패러다임, 반중 패러다임이라는 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럼 자 이번에 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크롱이 중국의 관계, 과연 이게 프랑스 자국의 이익으로 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무슨 플러스 요인이 됐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라는 걸 보자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문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인권의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전향적으로 나갑니다만 이 안보 문제, 안전보장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수세입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 안전보장은 뭐 나토가 있지 않냐,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싹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관계가 이제 그 침체돼서는 곤란하니까 그런 어떤 적국들, 적성국가들하고도 계속해서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폰데라이언이 갔었고 마크롱이 갔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EU 중국 간의 확대 투자 협정 그걸 갖다가 비준을 시키려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어떤 미국 주도의 서방의 공급망 단절, 그러니까 디커플링, 탈동조화 어떤 체계 형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U와 중국과 확대 투자 협정 맺겠다. 이게 대해서는 하나의 진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가가지고 마치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수도 북경에서 2000km나 떨어진
광주라는 데 가서 따로 이렇게 뭐 회식을 하고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예외적이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가 다른 총리나 그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식의 대접을 하지 않는데 그냥 여하간 자기가 봤어도 이제 프랑스가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EU에서. 나름대로 친중적인. 근데 웃기는 거는 마크롱이라는 건 좌파가 아닙니다. 그죠? 우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지금 연금 개혁 문제 때문에 프랑스에서 데모가 나고 난리인데 지금 중국에 가서 저런 식의 이제 그 조작된 환영을 받고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크롱이 가가지고 사실상 겉으로는 뭐 굉장한 것처럼 됐는데 실속이 없는 그런 방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작년에 숄츠 독일 총리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번에 공동성명 이런 데서 뭐 하나 똑부러지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숄츠의 외교도 실패했다라는 게 독일 내부의 어떤 자성이 일고 있습니다. 숄츠 걔가 나가지고 경협 확대하는 것 외에 뭐가 있냐 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EU가 중국을 압박해서 러시아를 설득시킨다든가 하는 이 메커니즘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도대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중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두 사람이 의전적으로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영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총리급 폰데라이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폰데라이언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보면은 시진핑을 아련하러 가는 그런 식의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폰데라이언 같으면 같이 안 갑니다. 이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프랑스뿐만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 EU 전체 하나 상징이거든요. 거기 어떤 그 집행위원장이라면 행정 수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프랑스의 마크롱과는 격이 떨어지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갔다. 그리고 EU가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어떤 담보물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방문은 제가 단언하건대 이거는 실패작입니다. 가서 얻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크롱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비밀회담에서 지금 시진핑 큰일 났다. 당신이 80% 이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80%가 이상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렇게 반러시아 정서가 팽배했는데 네가 만약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를 편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유럽 국가, 서유럽, EU 전체를 중국의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일체 나오질 않으니까. 하지만 과연 마크롱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만 공동성명에는 그 어떤 확실한 전향적인 또는 이번에 정말 마크롱이 가서 시진핑하고 한판 싸워서 하나 뭐 따냈다.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어떤 획득물, 그런 결과물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강한 의지로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을 갖고 이제 뭐 해결해 보자 이런 식의 이제 외교적 표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두 사람 간의 어떤 긴밀한 비밀 회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마크롱이 이제 밀어붙이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전혀 이 의미가 없다. 이번에 그는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나라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드골 대통령이 우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각을 세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뭐 자주 외교다. 프랑스라는 이제 국가의 국격, 그다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오히려 좌파보다는 프랑스의 좌파 대통령보다는 우파 대통령이라든가 우파 총리가 더 미국과 각을 세우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독립할 때 사실은 프랑스가 라파예트가 군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감내하면서 미국을 도왔죠. 그 바람에 이제 파산이 되면서 그게 어찌 보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프랑스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사건건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 이제 균일을 내고자 하는, 구멍을 내고자 하는 게 항상 프랑스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테마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이제 상징적으로,
미국의 영화를 보시면은 뭐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특공대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항상 보면 프랑스는 미국이나 영국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독일로는 뭐 당연히 나쁜 놈이고 미국은 좋은 놈인데 그 중간에 연합국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항상 미국의 앞길을 막는 발목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영화에 그렇게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라이언 일빈 구하기 거기 보면은 비 오는 날에 전투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독일군 스나이퍼한테 병사 하나가 당하죠. 그런 과정에서 거의 이제 그 폭격으로 집이 이제 반토막이 난 데가 있는데 1층은 폐허고 2층에 이제 가족들이 몰려 있습니다. 완전 벽이 다 무너진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 이 프랑스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미군 병사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호하지 않고. 그래 놓고는 뭐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작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민간인들 딸애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애를 도로 아버지한테 돌려줍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소녀가 울다가 자기 아버지 뺨을 때립니다. 이 병신같은 아빠.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만큼 미국 아들이 프랑스의 태도나 프랑스의 속성이나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을 사실은 프랑스가 몰락하는 걸 미군이 다 도와줬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영화나 소설이나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크롱의 이번 행보는 앞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그건 아마 사우디가 진중하면서 미국과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이제 어퍼컷을 날리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두고 하나의 재미삼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사